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변리사 김승환입니다. 네, 김승환 변호사님은 이제 SNS 상에서 공변으로 변호사계 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냥 열심히 소통하고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재밌게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법률방송과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올해도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홧김에 한 말에 직원이 사표를 냈어요. 게임 상대의 살해 협박,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났는데도 돈을 안 갚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관련 사건을 접했는데 꽤나 엄중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살펴주시죠. 네, 사건은 2021년 8월 새벽 4시쯤에 발생했습니다. 파출소에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인 A씨는 현장에 1차 출동을 했습니다. 집에는 술병이 10병 정도 놓여 있었고 동거남과 여성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거남은 안 때렸다라고 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는데 여성은 동거남을 일단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의미에서 손만 흔들었다고 합니다. 경찰관 A씨가 동거남에게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세요 라는 식으로 묻자 이제 동거남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동거남을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하차시킨 뒤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남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서 신고가 또 들어오게 되고요. A씨는 2차로 출동을 해서 집 문 밖에서 자고 있는 동거남에게 술을 깨면 집에 들어가라고 한 뒤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남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고 A씨는 이날 세 번째로 또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동거남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고 당부한 뒤에 파출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6시쯤이었다고 하네요. A씨는 사건 종별 코드를 처음 분류됐던 12에서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다음 순찰팀원과 교대를 해버렸습니다. 교대 이후에도 동거남의 행동은 반복됐는데요. 다른 경찰관이 출동해서 소란행위를 계속하면 경범죄로 범칙금을 고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경찰에 제발 동거남이 그냥 폭행한 것으로 치고 체포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건 허위 진술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만류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가정폭력 상담이 자주 도착을 합니다. 네. 경찰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이야기를 듣고 뭐 주의만 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절차와 필요에 따라서 긴급 임시 조치
등을 적극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행 제도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내 성범죄 담당 한 수사관은 폭행이 있거나 폭행이 있을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평가 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임시 조치를 하지만 반대로 위험성이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 다른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위험도를 판단하는 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임시 조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분리하는 게 재범 위험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또 현장과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리 이후에도 가해자의 위험도를 시시각각 살피고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르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는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과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112 시스템에 사건 코드를 12로 입력을 했다는데요. 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최초 출동 시에 동거남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피해자는 폭행 당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채 그저 동거남을 내보내달라고 손짓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폭행되는 게 뭐 현장에서 보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경찰관은 동거남을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고 또 술을 깨고 들어가라라고 한 뒤에 복귀를 했던 것이었죠. 이후에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등 여러 차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이날 오전 4시 32분쯤부터 7시 47분 정도까지 세 차례 출동을 했지만 여전히 동거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 밖에 있으니까 어떤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던 거였겠죠. 네네. 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112 신고 시스템상 분류가 가정폭력이 아니라 시비로 이제 입력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의 동거남은 오전 8시 54분쯤에 철조망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고 하네요.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한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사건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입력을 했다면 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네.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잖아요. 네. 이게 좀 반영이 됐을까요? 동거남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정폭력이냐 아니냐에 크게 영향은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진술이 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게 명확하게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2로 분류된 코드가 계속 유지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정폭력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가족 간 단순 다툼 언쟁도 가정폭력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 또 관계자 진술과 별도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걸 이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두 차례 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해당 경찰관은 근무 교대를 해버렸고 이후에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교대 근무를 한 경찰도 가해자에게 범칙금 경고를 하는데 그친 거죠. 또 피해자는 총 14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거지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 출동 당시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나요? 네, 그 지역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 태만에 따른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근무 교대하기 전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 박 씨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가족 간 시비를 인지했음에도 조사가 불충분했고 사건 코드도 정정하지 않아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관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뒤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서 불문 경고로 결국 징계 수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임사상 불이익을 받는 이제 행정 처분으로서 징계랑 이제 유사한 정도의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 박 씨는 불문 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리고 1심에서는 박 씨가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네, 그 징계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국 대법원까지 해당 징계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법원의 판결 문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고 박 씨는 신고 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을 했음에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고 112 시스템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서 원고가 속한 순찰 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 2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가정폭력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근무교대를 한 그 다음 팀에서 좀 더 심각성을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출동을 해서도 그 뒷팀이라도 어떤 임시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고작 범칙금 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4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도움을 못 받고 결국 사망을 한 그러니까요. 결과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경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인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법률 상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 명절 전에, 네, 집사람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하고 저기 어울리는 걸 봤어요. 네네. 그러고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제가 탁자를, 이게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시나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다음날 싸워가지고, 탁자 유리를 깨면서, 네, 경찰에 와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가정 정리를 좀 해보려고 상담을 좀 해보려고요. 네, 지금 가정의 소홀한 아내 때문에 좀 이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조금 낫네요.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일단
지금 이 형사적인 접근 금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와이프분께서 다른 남자랑 어울려서 어떤 이혼이나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신 그런 걸까요? 것도 궁금하고, 네. 근데 뭐 계속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제 사업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영역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혼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전제 상담을 하려고요. 예. 그럼 이혼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요게 아까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예. 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같이 하셨나요? 아니요, 저 혼자 하는데, 그 사업은. 혼자 하셨어요? 네,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 공유하고, 네. 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자꾸 차니까, 네. 집에서는 계속 돈을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고, 돈 달라고요? 네, 예.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재산 분할일 텐데, 혹시 네, 자녀 그래서 관계는 분할이 자녀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자녀 관계는 네, 애들 다 성인이고, 다 성인이고, 그러면 네. 상관없고, 예. 네, 그러면 지금 재산 분할 이슈가 지금 생길 텐데, 네, 예. 그 재산 분할에서 뭐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 용인에 뭐 아파트 하나 있고, 네. 인천에 용현 SK 스카이뷰 하나 있고, 예. 뭐 빌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고, 시설한 내용으로 해서. 아파트 2개, 빌라 하나인가요? 네, 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혼자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혹시 사업하셨다는 게 법인이에요? 아니요, 개인이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면 됐고, 일단 재산 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어떤 기여를 했냐,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재산을 분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개가 있는 건데, 이 부동산을 재산 분할하게 되면 물론 뭐 기여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을 뭐 지분별로 나누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지분별로 나눠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괜히 집 안 팔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이제 한 명 명의로 몰아주고 그다음 이제 그 지분만큼 돈으로 받는 형태로 보통은 많이 진행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생활이 지금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 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제 사무실로 와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죠. 같이 일을 아예 하셨어요? 네, 예전에.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재산 분할 비율,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한데. 지금도 안 들리세요? 지금도 좀 멀리 들려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도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은 조금 낫고요. 조금 괜찮으세요? 이게 사실 지금 혼인 기간이 길고 또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해오셨고 뭐 일까지 뭐 조금씩 도와주고 했다 하면, 물론 뭐 다른 사정은 좀 봐야겠지만, 대충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사실 반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재산 분할 비율이. 예, 물론 뭐 다른 사정은 이제 좀 열심히 다퉈봐야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명의가 어느 쪽으로 돼 있나요? 다 집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다 상대방 명의로요. 네, 그럼 이게 상대방 분 명의고, 우린 이제 이 아파트의 가액을 받는 형태로 아마 이혼을 진행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폭행에 지금 접근 금지 부분이 걸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건데, 위자료, 어떤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위자료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다는 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증거는 정확하게 아니고 저희 아들이 이제 있는 걸 봤죠. 봤고, 그 혹시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아시나요? 그냥 아니 둘이 뭐 새벽 4시였었거든요. 네. 4시 좀 넘었는데 지하주차장에 뒷좌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네. 한 30분, 2, 3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앉아만 있었나요? 스킨십 같은 그건 거는? 모르죠. 그건 그거는 정확히 그건 모르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금 수상하긴 하네요. 차 뒷좌석에 있었다는 거는. 이게 조금, 근데 이게 결국 이혼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책
귀책주의라 가지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상대도 만약에 나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이혼 사유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게 이혼을 걸고 싶으면은 사실 그 외도 사실에 대한 거 증거들이 조금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주차장 CCTV 같은 게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만약에 조금 확보가 된다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아드님 보셨던 아드님의 사실 확인서 같은 거라도 최소한 좀 받으셔가지고 요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혼 의사에 합치가 된다면 이거는 뭐 다른 부분들 재산 분할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은 합치가 안 되더라도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뭐 귀책 사유는 굳이 큰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상대방 이혼 의사가 있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저 큰애가 같이 미국 갔다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 됐는데 뭐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받았는데 뭐 네. 이거 안 풀어주려고 이제 적금금지 안 풀어주려고 또 진술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보기 싫다. 내가 보면 나를 보면 무섭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가정폭력 같은 걸로 지금 접근 금지가 돼 있나 보네요. 예. 그래요. 그럼 뭐 이혼 의사가 있다면은 뭐 굳이 귀책 사유에 대한 어떤 물론 이게 있으면 우리가 위자료에서 우리가 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리한 건 맞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아드님의 어떤 사실 확인서 정도는 일단 받아두는 건 필요할 거고 뭐 만약에 아드님께서 뭘 찍어두신 게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찍어놓은 건 없어요. 찍어놓은 건 없고요. 그러면 CCTV가 혹시나 이제 관리사무소 같은데 한번 CCTV 함부로 안 줄 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한번 물어보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면 좋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 거는. CCTV를? 네, 근데 안 줄 수도 있긴 해요. CCTV는 뭐 경찰 대동해야 준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혹시나 뭐 한번 물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명의가 상대방 명의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다툼의 영역이겠지만 어쨌든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가액으로 돈으로 받든지 뭐 이렇게는 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긴 해요.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근데 혹시 원하시는 게 이거를 갖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것보다, 네. 혹시 뭐 같이 뭐 있는 그 자체도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는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다툼을 가야 되고 다툼에서 누가 얼만큼 기여했냐 이런 부분들 이제 비율은 좀 문제는 될 건데 요거는 그러면은 상대 명의로 놔두고 그냥 이제 우리가 돈을 가액을 받아온다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여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통장 같은 것도 이게 그 재산분할 테이블 위에 다 올라가게 돼요. 상대 통장도 그렇고 우리 통장도 그렇고 다 까보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기여도별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해보고 만약에 우리 쪽이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돈을 좀 줘야 될 수도 있어서 여윳돈을 좀 마련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부동산이 저쪽에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쪽이 그 부동산 가액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주게 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는 한데 혹시 뭔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나요? 관리를 하는 돈이?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꼭 여윳돈 일단 뭐 여윳돈이 일단 줘야 될 수 있다. 그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형사건 지금 접근 금지된 형사건은 어쨌든 그럼 이거는 폭행죄로 지금 형사 절차는 진행이 될 거예요. 경찰에서. 아마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접근 금지가 걸린 것 자체에도 물론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 그거를 제껴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형사건은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 있잖아요. 뭐 책상 내리치고 뭔가 유리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 상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사를 받으셨나요 혹시? 네, 받았어요. 한번 받으셨어요? 지금 아직 경찰에서 뭐 검찰로 넘어가거나 그렇진 않나요? 뭐 검찰 쪽에서 뭐 그 접근 금지 했다고 100m 뭐 그거 뭐 문자 왔던. 그거는 검찰에서 해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런 말은 혹시 왔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건 아직 경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폭행죄에 있어서도 뭔가 단순히 나 혼자 그냥 예를 들어 멀리 떨어진 데서 나 혼자 쳤는 건지 아니면 방 안에 있을 거고 네, 집사람은 네, 전 거실에서 그랬으니까요. 거실에서 혼자 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은 잘 하셨죠. 그게 경찰에서도 그래서 각자 유리 깨친 거는 거기서 방 안에 깨끗하고 있었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소명을 해서 이게 지금 뭐 폭력이 아니었다 등등 이제 형사 단계는 조금 대응을 조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두 분만 계셨던 거죠. 다른 아드님이 아니 아들이 있었어요. 아드님도 계셨어요. 그럼 아드님도 조사를 받았겠네요. 참고인 네, 조사를. 받았겠죠. 아드님의 진술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네, 만약에 가능하시면 일단 그 부분도 왜냐면 이게 정보공개 청구라고 인터넷에 정보공개 청구라고 쳐보면 이제 본인이 진술했던 정보공개 청구라고 네, 인터넷에 쳐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 사이트가.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조사 받으셨던 경찰서에다가 네. 이제 그 내가 진술했던 내 진술 조서를 청구하면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아드님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아드님의 진술 조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뭐 아드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네. 그 아드님이 진술하셨던 진술 조서 좀 그 정보 공개 청구해서 좀 받아달라고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3자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좀 이거는 형사 사건은 좀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네요. 예, 그걸 하면 내가 했던 진술 조서는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 거는 선생님이 청구하면 받아볼 수 있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하셨던 그 본인 진술은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인터넷으로 그냥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거 일단 해서 아드님 거 진술 조서 만약에 아드님하고 사이가 괜찮으시다면 해서 받아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재산 목록들을 결국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혼을 할 때는.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빚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이고요. 채무 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같은 그런 그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도 다 포함이라 가지고 요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이 재산 목록을 한 번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목록들을 한번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등기부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 상대방 것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만드시고 내 것도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요 목록 만들고 뭐 그거에 붙을 이제 첨부될 증거나 이런 것들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를 해 보시는 거는. 뭐 제 거는 제가 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고. 네, 이혼 소송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재판을 준비한다면.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전화 상담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아드님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아내 외도로 인한 귀책 사유 증명을 위해서는 좀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 네. CCTV를 확보를 하고 또 목격한 아들의 사실 확인서를 네. 받으면 좋다고 또 하셨고요. 또 정보 공개 청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형사 사건에서 이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뭐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조사를 받으면 진술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그 자리에서는 끝나고 진술 조서에 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인도 받는데요. 그 진술 조서는 어쨌든 경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언제 그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까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조사받았던 이 진술 조서를 다 주세요라고 하면 본인 진술한 진술 조서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술 조서를 가지고 이 사건이 어쨌든 진행되면서 또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규모가 작은 회사의 사장인데 최근 목표 실적 달성에 부진한 팀장과 의견 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떠나라, 사표를 내주면 땡큐다라고 했는데 사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은 다음날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일은 한 달 뒤로 적어놨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사표 하나는 진짜 빨리 내네, 알았으니 가서 일이나 해라고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회의를 하면서 한 달 뒤에 있을 회사 행사 기획안의 업무 분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표를 낸 팀장이 저는 그때 회사에 없을 텐데요. 업무를 재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면담을 하면서 그땐 나도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 말은 취소할 테니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 친구는 저는 정말 회사 그만둘 거니까 후임자나 빨리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진짜 회사를 떠날 생각 같아 보였습니다. 팀장이 제출한 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사직으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지원금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자님이 홧김에 한 말에 직원이 사표를 낸 상황 같습니다. 얼떨결에 사표 의사를 수용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표가 지금 수리까지 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어떤 진정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걸 무효화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아직 사표 수리 여부를 통보하기 전이거나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그 즉시 돌려줬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의 만료시라고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서 1개월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사표를 이 사건에서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제출된 이 사표를 자진사직으로 바꾸는 걸 좀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사유가 자진사직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퇴직하는 분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퇴직하는 분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이건 쉽게 바꿔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의뢰인 측에서 이걸 만약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상대방 측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뭐 이 퇴직 사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죠. 이의 신청 등. 그 과정에서 뭐 근로감독관 등에 의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네, 벌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임의로 퇴직 사유를 만약에 의뢰인이 바꿔버린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사실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직서라는 서면 형식이 아니라 구두 사직 표시만으로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추게끔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요. 네. 다만 이제 혹시나 추후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뿐이겠죠. 네, 지금 사연의 경우처럼 그 상관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직원은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조금 나눠서 보고 있긴 한데요. 네. 대법원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고 볼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 측에 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 그냥 그만둘래 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그냥 그 의사가 도달을 하면 철회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른 경우는 만약에 사직을 할 때에도 뭐 이거 해줄 거냐,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나가려고 한다와 같이 이제 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한다, 뭔가 이 해지에 대해서 청약을 한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 그걸 이제 승낙을 하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복잡한데 사실 후자의 경우는 많이는 없죠. 보통 그냥 나 그만둘래라고 말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다시 회사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또 회사에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다음 날부터 무단 결근을 한다거나 또 네. 인수인계 없이 촉박하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를 회사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표를 냈을 때 이제 그날 바로 퇴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면 그 정한 계약 기간의 만료 시에 이제 그때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이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서 한 달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인 것이고 만약에 그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실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마다 퇴사 권유를 밥 먹듯이 하는 상사라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수차례에 걸친 상사의 퇴직 권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또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등과 결합한 형태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네요. 네, 정말 홧김에라는 게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직원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게 질문 형태에도 보시면 결국 자신의 어떤 면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직원분, 팀장분도 조금 더 감정이 쌓여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진솔하게 한번 좀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데요. 퇴근 후 종종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최근까지 너무 재밌는 게임을 발견해서 완전 빠져 살았는데요. 어느 날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 측에서 한 명의 친구 추가를 걸더니 채팅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제 방식이 비겁했다며 뭐라 하더니 갑자기 욕설을 막 보내더라고요. 제 부모님을 들먹이며 욕을 하더니 지금 내가 너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저는 게임하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신고하기 전에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제가 한 말에 흥분을 했는지 자신은 감옥도 다녀온 전과자여서 무서울 게 없다. 이제부터 널 죽이겠다는 목표로 살 거다라면서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길, 퇴근길 조심하라는 둥 자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면서 저를 어떠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이라면서 자세한 살해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하면서 의뢰 만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든 날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저에게 했던 말들 다 캡처해 두었는데요. 이 사람이 욕을 다 한 뒤 채팅방을 나가고 저를 친구 삭제한 상태라 대화 캡처한 사진의 상대방의 닉네임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협박죄 등 할 수 있는 혐의 다 적용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고소했다가 제가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소를 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서로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네. 그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저도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예, 온라인 게임이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이런 사례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판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 비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모욕죄, 또 네. 명예훼손죄인데요. 네. 이 상담자님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 대화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네. 아마도 친구 추가를 하고 욕을 했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음. 아마 1대1 대화 같은 걸로 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채팅으로 대화를 해서 욕을 했다면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라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반복적인 협박을 분명하게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상담자님께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네. 협박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 사안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만약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에 해당될 정도라면은 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이네요. 네.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은 어렵지만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방이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아마 정보통신망 위반죄라는 게 네. 아마 제 70조의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명예훼손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성 요건이 지금 충족되지가 않아서 아마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70조를 읽어보면 결국 이제 드러내서 좀 사람의 공공연하게 네, 대중적으로 좀 공공연하게 논의해야 사실을 되는군요. 드러내서 다른 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1대1 대화였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협박죄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대와의 채팅 내용은 캡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의 아이디나 대화명은 뭐 증거로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거는 네. 보통 게임들의 대화창은 아이디도 같이 표시가 되면서 그쵸. 대화 내용이 나올 거라서 네. 이게 지금 캡처를 했는데 아이디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추후에 네. 캡처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상대 뒤늦게 채팅방을 캡처를 했다. 나가고 난 이후에 캡처를 해서 닉네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는 맞고요. 네. 내가 뭐 상대하고 어쨌든 대화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소할 때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스킬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수사기관이 결국 상대방 아이디를 통해서 실제 사람으로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게임 회사나 이런 데 결국 공문을 보내서 그 인적 사항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디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면 네. 예를 들어 내 아이디가 있을 거고 뭐 내 아이디에 뭐 25년 2월 1일 뭐 14시 38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한 이 사람이라고 이제 뭔가 적어서 결국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공문을 인적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수사기관에 잘 설명을 해서 물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수사기관에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우리도 좀 이제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은 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드리면 그대로 하면 이제 인적 사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왜곡 회사다, 정말 한국 지사조차 없는 너무 왜곡 회사다 하면 사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군요. 게임마다 회사마다 좀 정책이 달라가지고요. 네.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찾아올까 또 신고 고소했다고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많이 두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할까요? 네, 비교적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그러면 네. 이제 신변 보호 요청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 반복성 이제 요건을 좀 충족을 시켜서 스토킹 범죄로 간다면 조금 더 이런 임시 조치를 받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특정이 된 이후에 해악을 가할 뭐 의미는 없었다. 그냥 단지 협박한 겁주려고 협박한 것이라고 증거를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겁주려고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악을 고지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보이기도 오히려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본인에게 이제 그런 의사가 주관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저건 충분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호영호재하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형이 있습니다. 벌써 40년, 2년인데요. 몇 년 전 그 형이 사업이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정사정하기에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주식까지 정리하면서 어렵게 현금을 마련해 빌려준 돈인데요. 형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모른 척 않겠다 싶어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갚지 않았습니다. 언제쯤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었고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결국 1년 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났는데요. 그 이후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4천만 원에서 10원 한 장 못 받고 있는데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수술비가 모자란 상황이라 마음이 더 급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수십 년간 우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담자님께서 상대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인 거겠죠? 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을 많이들 하시나요? 네, 가압류 신청은 당연히 많이들 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가압류를 하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도 압박감을 느껴서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다면 그러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민사 본안 소송을 걸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뒤에 본압류로 바꾸고 이걸 경매에 넘긴 다음에 이제 그걸 팔아서 매각대금해서 내 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가압류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순위 어떤 담보를 잡아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랑 돈을 나누거나 아니면 선순위가 돈을 다 가져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못 가져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가압류 결정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소한 지급 명령이라도 걸어서 집행 권한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집행 권한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좀 이런 절차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빨리 본안의 집행 권한을 받는 게 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집행 권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사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거를 통해서 권리가 확인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는 권리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100번 양보해서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로는 이건 역시 이제 지급 명령을 포함해서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 권한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명시 및 이제 재산 조회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신용조사를 이제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가압류 결정문만 가지고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회사에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일부러 좀 재산을 감췄거나 네. 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처분한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네. 또 어떤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건데요. 네. 뭐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이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이 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급 명령부터 빨리 넣어서 집행 권한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집행 수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또 압류해서 경매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친한 사이일수록 그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좀 정에 이끌려서 좀 어쩔 수 네. 없이 좀 빌려줘야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두고 빌려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미리 한다고 하면 이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네. 뭐 담보를 잡는다든지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제일 확실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다못해 정말 최소한 금전 대여 계약서라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떠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계약서 작성은 꼭 네, 해라. 계약서조차도 없으면 이게 네. 빌려준 건지 아니면 뭐 물건을 사서 준 돈인지 알 수가 없게 돼서 사실 재판을 걸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서류라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